박하사탐 한능검 30분 때려잡기 벌써 절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체 39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강의가 20강이죠 벌써. 절반을 넘어서서 이제 20강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이 전근대사의 마지막 부분, 조선 후기의 정치사를 지난 강의에서 정리를 했고 살붙이는 형식으로 경제, 사회, 문화까지 정리하시면 전근대사, 즉 한국사 일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근현대사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영화를 보듯이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잊혀지지 않는 공부가 되실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20강만 잘 따라와 주시면 20강, 21강, 1강 이렇게 경제사의 문화만 잘 정리가 되면 정말 수월하게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 조선 후기의 정치사 파트에서 선조부터 시작되는 붕당 정치의 발생과 붕당 정치의 변질, 또한 탕평책으로 탕평책과 세도 정치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붕당 정치의 시작, 붕당 정치의 변질, 탕평책, 세도 정치, 이 부분에서 문제가 두세 문제 이상 출제가 될 수가 있어서 지난 19강은 정말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제도는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되었는지 조선 전기와 후기를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조선 전기는 뭐니 해도 의정부 서사제 시스템이었죠. 의정부 서사제. 정도전이 꿈꿔온 조선. 이 조선 경국전을 살펴보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재상들이 정치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정비를 해놨어요. 그러다가 태종과 세조 때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면서 야 6조 의정부 거치지 말고 왕인 나에게 직접 보고해라. 6조 직계제를 또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큰 맥락의 조선 전기의 정치 흐름이라고 봤을 때 조선 후기는 뭐니 해도 비변사의 핵심 권력화였었죠. 비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선 후기는 이 비변사라는 핵심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 비변사는 명종 때 상설기구화가 됐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중종 시기에 삼포외란을 계기로 임시로 설치를 한 국방회의기구였어요. 변방을 준비하는 부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즉 변방을 대비하기 위해 국방을 담당하는 부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국방회의기구인 이 비변사를 중종 때 임시로 설치를 했다가 명종 시기 을묘외변으로 상설기구화가 됐어요. 이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강화되었고 군사 문제뿐 아니라 외교, 재정, 사회, 인사 문제 등 모든 정무를 총괄하면서 의정부보다도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진 부서가 이 비변사였습니다. 특히 숙종 때 탕평책 직전에 환국 정치를 통해 일당 전제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당 전제화 현상 당시에 남인과 서인이 권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비변사를 누가 장악했는지 그게 핵심이었어요. 즉 비변사가 나오면 조선 후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군사제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선 전기의 이 군사제도의 경우에는 중앙군이 우리 한국사 한능검이니까 각 시대별 군사제도 한번 볼까요? 갑자기 훅 들어갔어요 앞으로. 자, 여러분 신라 군사제도라고 쓰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군사제도 복습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자, 신라는 구서당 10정. 이 구서당은 옛 고구려, 옛 백제, 말가림까지 포함해서 민족 융합을 도모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신라의 구서당 10정이 되겠고요. 자, 고려의 경우에는 중앙군이 2군 6위, 지방군의 경우에는 주현군, 주진군이었죠. 이어서 조선 전기는 중앙군이 5위였고요. 5위. 지방군은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가 훈련을 시켰으며 또 예비군 성격으로 잡색군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잡색군. 그럼 지금 살펴보는 조선 후기. 임진왜란 때 털렸잖아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털리면서 이 패전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군사 편제와 군사 훈련 방식을 모색하면서 선조 시기 훈련도감을 창설합니다. 훈련도감. 임진왜란 도중에 훈련도감,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했고 인조 때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 정벌을 해야죠. 청나라 정벌하자 청청청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을 이어서 설치합니다. 어영청, 수어청, 총융청. 이게 직업군인이에요, 여러분. 직업군인들. 모두 인조 때 설치를 했어요. 인조 때. 병자호란 털리고 나서 인조 때 청청청, 청나라 정벌하자 청청청. 훈련도감은 선조 때 설치를 했고요. 인조 때 청청청 이어서 숙종 시기에 금위형을 만들면서 5개의 중앙군이 만들어졌네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군형이라고 부릅니다. 오군형. 조선 전기는 5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후기는 오군형으로 직업군인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지방군의 경우에는 원래 각 마을별로 따로따로 훈련을 하는 진관체제였다가 중앙에서 사령관을 파견해서 묶어서 훈련하는 재승방약 체제에서 다시 진관으로 복구가 됩니다. 또한 이게 중요하죠. 소고군. 이 후기 지방군의 경우에는 양반과 노비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소고법 또는 소고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양반, 노비 포함입니다, 여러분. 양반, 노비 포함.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양반과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으로 소고군을 편제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사시에는 전투에 동원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오군형이 직업군이잖아요. 직업군인. 직업군인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월급을 갖다가 우리가 군포라고 하는 거예요. 군포. 일반 평민은 직업군인 월급인 이 군포를 내게 돼 있습니다. 군포. 이 군포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3배, 옷감 있죠? 이 3배를 내는 거예요. 군포로. 직업군인들 월급으로. 이 지역마다 1년에 한 필에서 2필, 3필로 계속 늘어났고 지역마다 이게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영조가 깨끗하게 해결을 했죠.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정법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수치체제. 우리가 여러분, 수치체제의 경우에는 조세, 공납, 역이었죠. 이거 한번 잘라보고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수치체제는 항상 제가 하나라도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파워포인트화 시켜서 옆에 띄워놨어요. 같이 비교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체제는 조세, 공납, 요 3가지였고 조세는 우리 세종대왕께서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으로 최대 1결당 4두에서 20두까지 걷게 공법을 실시하고 있었죠. 전기에는 세종대왕 이후 공법 실시. 아무리 풍년이고 아무리 비옥한 토지라 하더라도 최대 1결당 20두까지였어요. 20두까지.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내는 개념이라서 이걸 정률제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정률제. 비율을 정한다. 정률제. 자, 그러다가 양난 이후 농경지 황폐화와 이런 세금 걷는 제도에 대한 문란이 일어나게 되자 인조가 이것을 영원히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영원히 고정시킨다. 영정법을 다 남겨버려요. 영정법. 비옥하건 풍년이건 흉년이건 그냥 딱 4에서 6두로 고정이다. 1결당 4에서 6두로 고정이다. 고정한다, 영원히 고정한다, 영정법.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인조시기의 영정법, 조선 후기입니다. 전세 비율이 다소 낮아졌지만 이게 무슨 운송비, 비료비 이런 것들, 각종 부가세가 추가되면서 농민들이 오히려 더 부담감을 갖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인조 때는 영정법 실시가 되겠습니다. 후기죠, 후기. 공법인 정률제에서 영정법. 액수를 고정시킨다고 해서 이걸 이제 정액제라고도 해요, 정액제. 정액제.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뀌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특산물과 관련돼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공납입니다. 공납. 자, 공납의 경우에는 마을별로 집집마다 가호마다 부과를 했었죠. 집집마다 각 지역의 특산물을 중앙정부에 부담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너무 문제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강원도 농민이에요. 중앙정부에서 다 이제 조사를 다 해보고 강원도니까 광어, 우럭 100마리씩 내라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근데 강원도에 모두 어부가 아니고 농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민 입장에선 광어하고 우럭이 생긴 걸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갑자기 내려는 거죠. 안 내면 곤장 맞습니다. 엉덩이가 더 터져요.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아, 광어, 우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순간 지방 향리나 방납업자가 찾아와서 딜을 합니다. 어이 박씨, 광어 생김새도 모르는데 내일까지 내야 되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엉덩이 터지게 생겼네. 걱정되지?
내가 대신 내줄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이러고 박납업자가 대신 군포가 아니라 이 공납, 특산물을 내주죠. 그리고 다음날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박씨, 광어 가격이 좀 많이 올랐네. 한 마리에 10만 원이야, 10만 원. 100마리 냈지, 당신? 그럼 얼마야, 그러면? 1000만 원. 1000만 원 내놔.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는 거죠. 한 마리에 10만 원으로 해서 100마리, 그러니까 즉 1000만 원을 뜯어가는 이걸 갖다가 박납의 폐단이라고 불러요. 이게 박납의 폐단이 일어나게 되자 백성들이 이 공납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광해군이 자, 이거 아닌 것 같다. 앞으로 특산물 대신에 동전과 쌀로 내게 해라. 특산물 대신에 동전과 쌀로 내게 해라. 대동법을 단행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대동법. 이거 별 3개 들어가야 돼요. 자, 대동법 별 3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산물을 대신 납부해주는 박납의 폐단으로 농민의 이 특산물 부담이 가중되자 그동안 현물, 즉 특산물로 부과하던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게 되는 거예요. 즉 지주만 부담하는 거죠. 양반들 대다수가 지주가 아니었겠습니까? 양반들은 엄청나게 이게 싫었던 거죠. 양반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쌀과 동전으로 납부를 하고 있었고 주로 토지 1결당 쌀 12두를 내고 있습니다. 쌀 12두.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겠네요. 제가 밑에 써놓을게요. 쌀 12두. 자, 영정법은 토지세예요. 조세를 4에서 6두로 내는 거고 대동법은 특산물 대신에 쌀 12두를 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동법을 통해 쌀을 이제 더욱더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 관할 관청으로 선해청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단어가 대동법 키워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는 체크를 좀 해두세요, 교재에다가. 자, 그렇다면 대동법 이후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됐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왕이 사는 궁궐이에요. 왕이 사는 궁궐. 그동안 왕이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방에서 보내온 특산물로 반찬이랑 뭐 국물 만들어서 먹었겠죠. 근데 지금 특산물을 안 내는 거예요. 대동법 때문에. 특산물 대신에 동전과 쌀로 내지 않았습니까? 특히 쌀, 12두로. 그러니까 쌀만 잔뜩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밑에 이제 신하가 전하, 오늘의 저녁은 콩밥, 쌀밥, 기장밥, 현미밥이 옵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왕도 반찬 먹어야죠. 그래서 이 궁궐 앞에 상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에요. 시전상인이 들어옵니다. 이 시전상인들이 고기도 팔고 야채도 팔고 막 과일도 팔고 하는 거죠. 관청이 이렇게 이제 납부를 하는 개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전상인이. 그래서 이제 이 궁궐에서 일하는 이 시녀들, 궁녀들이 나와서 여기서 물건 사다가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혹시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드실 때 삼각김밥 하나 주세요 하니까 저 안쪽에서 누군가 막 만들고 있고 이렇습니까? 판매만 하죠. 시전상인들도 판매만 하는 상인이에요. 그럼 고기랑 야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에서 사가지고 와서 이들한테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공인이라고 해요. 공인. 물건 납품업자 공인이 되겠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공인의 등장. 물건 납품업자예요. 물건 납품업자가 시전상인들에게 판매하고 다시 이렇게 납품하는 형식. 이거 뭐죠? 현대사회의 상품화폐 경제 시스템이잖아요. 대동법으로 인해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상품화폐 경제. 즉 이제 본격적인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이 대동법을 바탕으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은 부담이 줄어들고 오히려 양반 지주들의 부담이 증가하다 보니까 대동법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기까지는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광해군 때는 경기도 지방만 실시를 했고요. 숙종 때 이게 좀 많이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쉽겠습니다. 땅이 많은 양반들과 수령, 토호들이 대동법 시행에 반대를 하고 있었고 숙종 때 전국 실시가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점으로 특산물을 계속 내기는 합니다. 왕에게 진상을 해야 되고 특별할 때마다 또 뜯어가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존재로 인해서 특산물로 백성들의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례로 이제 제주도의 경우에는 귤이 또 워낙 유명하죠. 왕이 이제 귤을 맛보고 너무 좋아하면 계속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 귤밭을 다 불질러서 완전히 없앴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 정도로 특산물과 관련해서 백성들의 삶이 매우 피폐해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별 3개 이어가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 군포. 군포가 뭐였죠? 직업군인들 월급으로 내는 게 군포였잖아요. 근데 지역마다 삼배를, 옷감을 한 필 내는 데도 있고, 2필 내는 데도 있고, 3필 내는 데도 있고, 막 달라요. 막 2필씩 내니까 이 부담감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영조가 이 군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 앞으로는 1년에 균등하게 한 필만 내라. 균등하게 한 필만 내라. 균역법을 단행합니다. 균역법 실시. 자, 대동법의 경우에는 광해군 때 첫 실시가 돼서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가 됐고요. 균역법은 영조예요, 영조. 균역법. 모든 지역의 이 군포를 한 필로 균등하게 줄여준 영조의 균역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필씩 내던 걸 한 필로 줄이다 보니까 직업군인들의 월급이 줄어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직업군인에게 막 300만 원씩 월급 주고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150만 원으로 월급이 줄어들면 누가 열심히 훈련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국방력이 약해지겠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부자들한테 더 뜯어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에게 결작이라는 명목으로 이두를 더 걷었고요. 또 명예관직세라고 해서 선무군관포를 걷었어요. 즉 좀 부유한 사람들이 선무군관포를 내면은 뭐 소대장이라던가 이런 거 시켜주는 거예요. 명예관직세, 선무군관포로 좀 보충을 했고, 물고기를 양식하는 뭐 어장세, 배를 운영하는 사람에겐 선박세, 또 염전을 운영하는 사람에겐 소금세 등을 징수하면서 재정을 보충했다고 하지요. 영조의 균역법, 결작 이두와 선무군관포, 어염세, 소금세 등으로 보충하였다.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하지만 세도정치기로 들어가면서 다시 농민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왕권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력할 땐 연산군을 좀 제외하고 대부분의 왕권이 강할 때는 백성들의 삶이 안정적이에요.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역사입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왕은 욕심이 없죠. 눈에 보이는 게 다 자기 거니까 민생 안정이 중요해요. 반면에 양반들은 권력을 놓을 수도 있고 밀려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세금을 엄청 뜯어 제끼는 거예요. 왕권이 강할 땐 좀 민생 안정, 왕권이 약할 때는 민생 피폐, 농민 봉기,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겠어요. 자, 경제 변동으로 한번 들어갈 건데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부분 정지 버튼 눌러서 여러분 노트에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 이 전기의 정치체제의 변화와 군사제도까지 한번 알아보고 들어왔습니다. 다음 내용은 경제 파트, 이제 농업과 수공업, 광업으로 들어갈 차례고요. 칠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지우고 들어갑니다. 자, 조선 후기의 경제 변동. 우리가 여러분 경제사 파트에서는 문제가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죠. 하지만 조선 후기의 경제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크게 대동법, 이거 너무 중요했죠. 대동법 실시로 상품 화폐 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상품 화폐 경제 발달. 물건 납품업자인 공인이 등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살을 붙일 예정이고요. 또한 농사를 짓는 방식이 고려 말기에 모내기법이 실시가 됐잖아요. 모를 옮겨 심는다고 해서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이양법. 이 모내기법은 고려 말기 원나라에서 전래가 되었고 조선 전기까지 이어졌어요. 하지만 바로 금지하고 직파법으로 다시 돌렸죠. 직파법. 직접 씨를 파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모내기에 사용하는 모는 수중작물이에요. 여러분 논에 가시면 다 논에 이 모들이 물에 잠겨 있죠. 물이 많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가뭄이 시작된다거나 물이 부족하면 모내기법 했을 때 완전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모내기법에 사용하는 모가 아니라 다른 모를 직접 씨를 파종합니다. 바구니에 씨 잡고 벽씨를 잡고 촥촥촥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파종. 그러면 이제 씨들이 이렇게 바뀌겠죠. 일정치 않고 어디는 많이 어디는 조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벽씨 중에 튼튼한 벽씨도 있고 비리비리한 벽씨도 있고 벌레 먹은 벽씨도 있겠죠. 즉 이렇게 자랐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자라는 거예요. 이제 벼가. 그러면 이
틈 사이사이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는데 매일같이 그 사이에 잡초가 올라와요. 잡초가 계속 올라와요. 이 잡초가 땅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그 농민들은 매일 가서 그 잡초를 이렇게 허리 숙여서 뽑아줘야 돼요. 이게 김매기입니다. 즉 직파법은 김매기가 굉장히 빡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막 이렇게 막 흐트러뜨려가지고 아이고 지금 이제 갑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김매기를 계속 숙이고 열고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직파법이 너무 힘들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수리시설을 확충하기 시작해요. 땅을 이제 재정비해야 되겠죠. 수리시설을 확충하면서 수리시설, 즉 저수지나 보입니다. 수리시설을 확충한 뒤 다시 모내기법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모내기법 전국 확대 실시. 여기 이렇게 쓸게요, 제가.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이, 즉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모내기법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판에다가 먼저 모를 이렇게 심어놔요. 키우는 거죠. 그러면 여름이 될 때 어느 정도 좀 자란 이 모를 튼튼한 모만 골라서 이 땅에다가 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옮겨 심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그러면 잡초 한순간에 쓱쓱 밀면 끝나잖아요. 튼튼한 모만 심고 일정한 간격으로 심다 보니까 김매기는 좀 더 줄어들 거고 더 튼튼한 애들이 더 많은 이 쌀을 뽑아내겠죠. 수확량은 늘어나고 노동력은 감소하는 게 모내기법입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을 때, 자, 봄에는 모판에 모를 심어 놓고요. 땅이 비겠죠, 그때? 그럼 그 땅에 다른 농사, 밭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보리 농사 같은 거. 보리를 이때 키우는 거예요, 봄에. 그리고 여름에 보리 수확하고 그 땅을 이제 비료를 넣어서 다시 비옥한 토지로 만든 뒤에 모판에 있는 모를 다시 이렇게 심는 거죠. 1년에 농사 2번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을 이모작이라고 합니다. 와우! 모내기법으로 인해서 이모작까지 가능해지는구나. 벼와 보리 농사를 1년에 지을 수 있게 됐구나. 특히 보리는 세금으로 안 냅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수확을 한 만큼 내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특히 봄철에 보리 먹고 산다고 해서 보릿고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모내기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동력은 절감하게 되고 넓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내기법 때문에. 모내기법으로 인해서 넓게 농사를 짓는 광작이 단행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이 소작을 주지 않고 자기 노비들을 부려서 직접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지주의 직접 경영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땅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부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광작으로 인해서 땅을 갖고 있는 농민은 이제 분홍이 되고요. 소작농들은 오히려 몰락해버려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분홍이 증가했고 소작농 몰락. 자, 여러분 이거 경제, 정치 사랑 한번 묶어볼까요? 세도정치기. 매관매직이 성행이지 않았습니까? 부자 농민들이 양반의 이 계급장을 돈 주고 사버리는 거예요. 신분 상승. 분홍 중에 신흥 양반층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광작으로 인해서 분홍과 소작농 몰락, 빈부격차가 이렇게 커지고 있음을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일본을 통해서 또 중국을 통해서 외래 작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 감자, 고구마는 우리나라 토종작물이 아니에요. 아메리카가 그 원산지고 중국 청나라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고추, 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추와 담배, 감자, 고구마를 키워서 판매하는 상품 작물 재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구황작물이라는 것은 먹을 게 없을 때 구황작물을 먹으면 버틴다고 해서 감자, 고구마 등을 이제 구황작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판매를 하기 위한 상품 작물 역시 이때 재배가 되었고요. 이게 상품화폐 경제와 만나면서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는 형식의 경제가 활성화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대 납부 방식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비율에 따라서 내는 타조법. 자, 이게 뭐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대 납부 방식. 그동안은 병작 반수제라고 해서 지주랑 소작농이 5대5로 나눠 먹는 거예요. 5대5로. 수확량의 50%하고 50%를 딱딱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수확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주들은 더 많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주들의 간섭이 엄청 심했어요. 많이 수확할수록 지주가 많이 가져가니까 계속 가서 간섭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병작반수제에서 모내기법으로 수확량이 늘어나니까 액수를 그냥 딱 고정을 시켜버려요. 도조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타조법이라고 하는데 병작반수제에서 액수가 고정이 됩니다. 정액제라고 합니다. 정액제.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보실까요? 자, 땅이 요만한 사이즈에서 그동안 여기서 뭐 20두 정도가 최대 나왔다고 해볼게요. 최대. 그럼 지주가 가져갈 수 있는 게 10두잖아요. 10두. 근데 모내기법을 실시하면서 소장농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이 지주, 내가 너 20두 다 줄게. 지주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 아니겠습니까? 모내기법으로 수확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도, 50도, 60도로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농업을 어떻게 짓든 간에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기존에 10도만 받던 걸 20도로 많이 받을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액수를 고정하는 게 정액제예요. 정액제, 도조법이라고 합니다. 도조법. 그러니까 지주의 간섭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지주와 소작농이 계약제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약제 형식으로. 이 타조법은 비율제라서 지주들의 간섭이 심했고 도조법은 액수가 고정되니까 이 계약 형식으로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에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수공업의 경우에는 제가 한번 조선 이 고려 신라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왕권이 강력할 땐 국가에서 직접 수공업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선 전기까진 관영수공업이었다가 조선 후기는 민영수공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개인이 물건 만들어서 막 파는 거죠. 반지 귀걸이 같은 거. 자, 그럼 여러분 귀걸이 사러 어디로 가시나요? 반지 사러. 왜 대한민국 하면은 왜 미니골드나 로이드 이런 매장 가면 다 만들어져서 진열해놨죠? 이때 수공업자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잔뜩 만들어 놓고 자 고르세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기술만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부자들이 찾아가서 수공업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돈 먼저 줄 테니까 이 돈 갖고 금 사서 반지 좀 만들어 와. 돈을 먼저 납부한다고 해서 이것을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돈을 미리 납부하는 거죠. 원료를 살 수 있는 이 비용을 먼저 납부하는 선대제 수공업이 성행했고 이걸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독립수공업자가 18세기 후반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광업의 경우엔 금과 은, 반지 만들려면 필요하잖아요. 광산에서 금과 은을 캐내야 되겠죠? 민영광산이 확대되었고, 자, 여러분, 광산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열심히 캐다가 막 금을 이만큼 챙긴 거예요. 그럼 저라도 이거 주머니에 이거 챙겨놓고 도망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경영할 사람이 필요하죠. 감시하고 경영할 사람. 광산 전문 경영인. 이들은 이 캐내는 사람보다 떡대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싸워야 이기죠. 떡대입니다. 떡대. 떡대. 광산 전문 경영인 떡대가 등장을 했고 이 상인 물주들이 떡대에게 돈을 주어서 직접 광산을 경영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이제 채굴업자를 혈주라고 하고 전문 경영인 떡대가 출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몰래 채굴하는 이런 잠채가 성행하는 등 이 조선 후기는 민영수공업의 발달과 함께 광산이 계속 발달하고 있음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상업으로 가볼까요? 대동법과 연계해서 정리가 가능한데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했고 지방 각 지역에 물건을 거래하는 곳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물건 사러 어디 갑니까? 시장이죠. 거꾸로 해볼까요? 장시입니다. 장시. 5일장, 7일장과 같은 장시가 발달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안성에서 포도를 샀어요. 포도. 안성에서 포도 샀어요. 5일장 열렸으니까 안성에 있는 포도를 천안 가서 팔 거예요. 그럼 천안에 7일장 열릴 때 가서 팔아야 되니까 누군가가 이 장시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보찜 메고 다니는 상인, 보부상이 출연합니다. 보부상. 보찜 메고 다니는 상인들을 이제 보부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객주하고 여각은 숙박업을 한다거나 각각의 이런 주막이 있고 잠도 잘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숙박업을 하거나 금융업을 하는 상인들, 객주와 여각 등이 전국에 있는 장시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물건 납품업자 공인이 초기에 상업활동을 주도하다가 독점적으로 물건을 납품하는 도고로 성장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정치사의 정조 파트에 나왔던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지난 강의에서 생략을 좀 했었거든요.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사는 이해를 한 다음 이제 암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시전상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물건을 팔고 있고, 대표적인 시전상인들을 유기전이라고 해요. 유기전과 나머지 시전상인들. 공인이 물건을 여기다 납품하고 그 거래하는 형식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장 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건 팔고 있잖아요. 거래가 수요 공급이 만나는 데니까 여기에 돗자리 장수들이 나오는 불법 장수들 막 이렇게 우리나라로 보면 리어카 장수 이런 사람들 허가받지 않고 막 파는 사람들. 자, 그러면 물건을 얘네들도 파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다운되겠죠.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어때 지금? 열받죠. 여기다 항의하는 거예요. 관청 가서 또 궁궐 가서 이보셔. 내가 싱싱한 물건 저기 납품하려고 그러는데 야 얘네들 때문에 가격이 계속 싸져. 어쩔 수 없어. 이거 나 그러면 유통기한 좀 지난 거 팔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정부에서 오케이 이 지저분한 시장 내가 정리해 줄게. 지저분한 시장, 난전, 어지러운 시장을 정리해 주겠다. 난전을 금하게 해주겠다. 이것을 금난정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난전을 금하게 한다. 시전상인들의 독점 거래권이에요. 시전상인들의 독점 거래권. 이 금난정권을 통해서 이들이 모든 걸 독점해서 물건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판매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조가 앞으로 상공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금난정권 폐지시킨다. 단, 유기전은 제외한다. 유기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상인들의 독점 거래권, 금난정권을 폐지시켰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해년에 실시한 통공정책이라고 해서 신해통공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가끔 이제 통공정책이라고도 표현해요. 금난정권 폐지. 상공업을 통하게 한다. 좀 쉽죠? 이렇게 하면 상공업을 통하게 한다. 자연스럽게 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금난정권 폐지가 정조 때 일어나게 됐고요. 이렇게 물건을 서로 판매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대규모 상단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는 사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공인들이 물건을 납품하다가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되었고 이들이 대규모 상단인 사상을 꾸리게 되는데 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정주의 신해통공 잊지 마시고 정주의 신해통공을 여기 필기를 해놔야 되겠다. 정조의 금난정권 폐지 신해통공.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계시라고 있어요. 계시하고 후시. 계시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공무역을 뜻하고 후시는 상인과 상인, 개개인의 무역을 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공무역, 후시는 사무역이에요. 자, 의주 지역에 만상이 있죠. 의주의 만상. 위치를 딱 봤을 때 뭐 하겠어요, 여러분? 청나라와의 무역이 단행되지 않겠습니까? 대청무역을 실시합니다. 대규모 상단이에요. 만상이. 임상옥이라는 엄청난 인물이 만상을 이끌고 있어요. 이 만상은 주로 인삼을 청나라에다가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청나라 상인들이 짠 거예요. 임상옥이 술에 잔뜩 인삼을 싣고 와서 거래하려고 하자 아무도 안 사주는 겁니다. 그럼 유통기한 때문에 인삼이 썩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임상옥 입장에서.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청나라 상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 여러분 오십시오.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 입장에서 오케이, 절반 가격으로 살 수 있겠군 이러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불질러버려요. 깜짝 놀란 청나라 상인들은 오히려 2배, 3배 더 비싼 가격으로 임상옥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하죠. 엄청난 결단. 역시 또 대기업 회장 느낌 아니겠습니까? 임상옥은 돌아오던 길에 고민을 합니다. 분명히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인삼의 유통기한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인삼을 말려보자. 그래서 임상옥이 개발한 것이 홍삼입니다. 이렇게 홍삼도 역시 역사 속에서 또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대청무역에 만상이 있다면 평양에는 유상이 있고요. 평양의 유상. 그리고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개성에 있는 송상이에요. 송상. 최대 상단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큰 상단. 일종의 삼성이에요, 삼성. 만상이 현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송상 분점이 있어요. 개성에 본점이 있고, 뭐 한양에 뭐 분점이 있고. 그러면 송상에서 끊어준 오음 있잖아요, 종이. 일종의 수표 같은 거. 그럼 송상에서 100만 원권하고 끊어주면 한양 가서 그거 보여주고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마치 은행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송상은
청나라와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요거는 여러분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송상을 이끈 여성이 있어요. 김만덕. 굉장히 유명한 여성입니다. 제주도 출신 김만덕이 송상의 상단주였고 제주도에 기근이 발생했을 때 사비를 털어서 제주도민들을 또 구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조선 후기 송상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서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김만덕이에요. 김만덕. 자, 그리고 한양에는 한강이 있죠. 서울의 강, 경강이라고 합니다. 한강 포구에서 장사를 하는 경강상인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시전상인은 궁궐, 창덕궁 앞에 물건 파는 시전상인들이 이렇게 있고 부산에는 내상이 있어요. 당연히 일본과의 무역을 단행하고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공인들이 독점적 거래엄이 도고가 대규모 상단인 사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당시는 우리나라가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산을 왔다 갔다 이동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포구가, 즉 강길, 강에 있는 포구가 조선 후기 상업 중심지로 성장을 하고 있고 서울에 사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역 중에 뭐 마포나루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요 다. 거기가 포구로 이 물건을 거래하고 판매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말씀드렸던 공무역이 개시, 이 사무역이 후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물건을 거래하려면 그 매개체, 화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깜짝 테스트. 고려시대 최초의 화폐 성종의 건원중보 잊지 마시고요. 건원중보 머릿속에 나오셔야 돼요. 조선시대 드디어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었어요. 이 단어 나오면 조선 후기 숙종 때 만들어진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더라. 그럼 유통되기 전까지는 쌀이 현금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쌀은 썩습니다. 부자들이 막 만석씩 막 창고에다가 잘 쟁여놔도 썩으니까 계속 유통을 해야 돼요. 돈은 안 썩습니다. 그럼 이제 동전이 막 유통되고 있으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금고에다가 돈을 그냥 쟁여놓는 거예요. 마치 5만 원권 잔뜩 찍어놨더니 시중에 안 도는 것처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전황이에요. 전황. 화폐를 그냥 쟁여놓고 돌지가 않는 동전이 부족해지는 현상인 전황이 조선 후기에 발생을 했다고 하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상품화폐 경제. 자, 여기다가 들어가 볼게요. 상품화폐 경제와 모내기법. 이게 지금 결합이 되고 있어요. 또 대동법. 위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거죠. 이게 정치사 세도정치와 만나는 거예요. 매관매직 심해지고 왕권 바닥 치고 있고 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붕당 정치의 변질과 하나의 당이 권력을 잡는 일당 전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권력을 가진 양반과 몰락한 양반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권반, 권력을 가진 양반이 권반, 그 다음 지방 양반들을 향반, 완전 몰락한 양반을 잔반이라고 하죠. 이렇게 양반층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분홍들, 부자 농민들이 돈 주고 양반이 돼버렸어요. 신흥 양반층이 등장합니다. 돈 주고 양반이 된 이 신흥 양반, 이들을 이제 신흥 양반,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일반 농민에서 부자가 양반으로 올라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같은 양반인데 향반, 잔반도 양반이고 여기도 이제 양반이 됐잖아요. 이들이 지금 싸우겠죠. 서로 그냥 내가 양반이야. 네가 무슨 족보 갖고 와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양반층에 막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족보를 산다거나 위조, 납속과 공명처분 합법입니다. 합법. 정부에서 팔았어요. 양반의 수가 무려 70%까지 올라가요. 70%. 이렇게 지방에서 향반, 잔반대 신흥 양반층이 싸우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향전이라고 합니다. 향전. 자, 지방 마을에는 여러분 수령이 있겠죠. 수령. 수령 돈 주고 수령됐잖아요. 세도정치기에. 이 수령이랑 돈 많은 신흥 양반이랑 이렇게 결탁을 하는 거예요. 결탁을. 왜 유향소가 있었고 여러분 왜 지방에 향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신흥 양반층이 모조리 장악을 하면서 향반과 잔반이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손잡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같은 핏줄들 모여 살자. 동종마을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동족마을, 뭐 박씨들이 사는 마을, 류씨들이 사는 마을 이런 식으로 동족마을이 형성되는 이유는 신흥 양반층들이 너무 힘이 세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제 상민과 노비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상민은 세금을 내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민의 수가 줄어드니까 재정이 오히려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노비를 갖다가 상민으로 올려주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영조 때는 노비 종모법을 통해서 엄마가 노비일 경우에만 자식이 노비가 되는 노비종모법이 단행이 됐고요. 영조입니다. 이어서 순조 때는 정부 소유의 노비, 공노비를 해방시켜버립니다. 아, 조선 후기는 인권을 강조했구나. 전혀 아니라 상민의 수를 늘려서 세금 내게 하려고 노비의 수를 줄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어요. 자, 서월 우리 배웠죠. 조선 전기에 첩의 자식 서월. 서월은 문과 시험을 보지 못하는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인물들인데 정조 때 규장각 만들어서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을 등용해서 중하게 쓰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서월들이 계속 상소문을 올려요. 우리도 주요 관직에 가고 싶다. 청요직 진출을 허용하는 소청운동을 전개했으나 실패했죠. 그러니까 서월들이 계속 차별받고 있습니다. 아, 이건 중인입니다. 이 서월들의 경우에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문과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거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1851년식 19세기 중엽이 되어서야 이런 제한이 소멸되었고 끝까지 차별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인 같은 경우에는 통역관, 의관 이런 기술행정직이었잖아요. 이들도 고위관직이 되기 위한 소청운동을 전개했지만 역시 실패하고 있죠. 성리학의 나라다 보니까 양반들의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노비들은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다거나 납속을 통해 신분 상승을 하고 있었고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임진왜란 때. 드라마 추노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추노. 노비 잡으러 가는 추노. 자, 영조 때 노비종모법. 기존에는 엄마 아빠 한쪽이 천한 사람이면 자식도 그대로 천한 사람이 되는 일천 직천제가 계속 운영되다가 영조 때 노비종모법을 시행하였고요. 순조 때 공노비 해방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계속 나오고 있죠. 향반과 잔반과 같은 몰락 양반이 등장했고 돈 주고 양반이 된 이런 분홍들의 대립,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반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오탈자가 심하게 났네요. 유지를 위한 노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동족마을을 형성했고 기존의 양반들을 구향, 새로운 양반들을 신향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대립이 향전이었어요. 그리고 돈 주고 관리가 된 수령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졌고 수령을 보조하는 향리의 역할도 증대됩니다. 이 당시 향회, 즉 유양소가 후계는 향회로 이름이 바뀌는데 수령의 자문기구로 기구가 바뀌게 되었고요. 세도 정치기에는 수령과 향리의 엄청난 농민 수탈이 만연해졌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에요. 19세기 세도 정치기에는 나쁜 관리들, 탐관오리의 수탈과 삼정의 문란, 결국에 농민들의 봉기로 이어지죠.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 봉기가 터져나왔고요. 19세기 모양이 다른 배란 뜻이에요. 이양선. 서양배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민심이 매우 흉흉해졌던 시기가 이어집니다. 자,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 봉기 우리 정치사에서 한번 살펴봤던 부분이죠. 여기 한번 쭉 살펴보고 갈까요? 농민들이 사회 불만을 알리기 위해서 벽서나 괴서 등을 비밀리에 벽에 붙여서 알리면서 소극적인 저항을 하다가 폭발을 합니다. 먼저 순조 때 세도 정치의 수탈과 서북민에 대한 차별 대우로 평안도에서 몰락양반 홍경래의 지휘 아래에 농민들, 상인들, 노동자들이 합세하면서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전투, 정주성 전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주성 전투에서 광군에게 패배하면서 홍경래의 난은 실패로 끝이 났고 뒤에 볼까요? 자, 진주 지역을 관리하는 수령, 이 백낙신의 탐악에 저항하고자 몰락양반 유계춘이 주도해서 진주농민봉기가 일어났죠. 이 진주농민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임술농민봉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철종 때 알았어, 삼정의 문란하면 고쳐줄게. 삼정이정청을 설치했으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삼정이정청 단어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기는 안핵사는 조사관이에요. 조사관, 직책.
지방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하는 이 관리를 안핵사라고 부릅니다. 안핵사. 이 임술농민분기 당시에 파견한 안핵사가 박규수라는 인물입니다. 박규수. 박규수가 이때 안핵사로 파견을 갔다 오기도 했죠. 농민들의 사회의식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입니다. 서북지역, 평안도 지역의 홍경래의 난과 진주농민분기. 진주농민분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임술농민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예언사상도 항상 여러분, 나라가 무너질 때는,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질 때는 이런 예언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정시의 나라가 열릴 것이다. 정감록과 도참 등 예언사상이 유행했고,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부처, 미륵불 신앙, 미륵신앙이 또 유행하기도 했어요. 또한 중요한 거 나오네요. 드디어 청나라를 통해서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서양의 학문이라고 하여 서학으로 소개가 됩니다. 천주시리, 성경책이 들어온 거죠. 조선 후기 실학자들 사이에서 신앙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인물로 정약용이 천주교 교인이에요. 평등사상, 사람이 곧, 정정할게요. 하나님 위에 모두가 평등하다. 하나님 말고 다 평등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평등사상,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세 신앙을 전파하면서 천주교가 크게 확산되고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 위에 모두 평등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제사의식을 감히 거부한단 말이야. 다들 평등하단 말이야. 엄청난 탄압으로 이어지겠죠. 순조 때 신유박해와 천주교 신자들이 계속 죽게 되니까 황사영이 청나라에다가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죽는다. 군대 보내서 좀 막아달라. 마치 반란 아니겠습니까? 그 편지가 걸리면서 황사영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조리 제거당하는 황사영 백서 사건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이 모두 순조 때 일어난 천주교 탄압, 신유박해, 황사영 백서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굳이 서양신을 섬길 필요는 없잖아요. 동양의 종교, 동양의 학문으로 가보자. 동학이 창시됩니다. 자, 여기는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굉장히 또 중요한 핵심 단어들 꼭 필기해 두셔야 되겠고요. 정지 버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 천주교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파가 됐고요. 서학에 대항하는 동학이 창시가 됐어요. 동학 아주 중요합니다. 경주의 몰락양반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합니다. 동학도 신을 믿어요. 여기는 하느님, 야훼, 여기는 한울림이라는 신이 있어요. 유교, 불교, 도교에 민간 신앙을 결합하면서 우리만의 종교가 만들어졌고요. 시천주와 인내천 사상을 갖고 있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평등 사상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후천개벽 사상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등 사상과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또 서양 세력을 배격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이 교주가 사이비다.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 혹세무민의 죄로 최재우를 처형하면서 조카인 이대교주 최시영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동학에 대한 정비를 다시 하게 되죠. To be continue. 근현대사에서 동학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없이 조선 후기의 경제사회 파트를 정리를 해봤어요. 통일신라 발해의 경제사회, 고려의 경제사회도 중요하지만 조선 후기의 경제사회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문제가 출제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지사로 뼈대 잡으시고 경제사회 살 붙이면서 조선 후기는 이렇게 백성들의 의식이 성장을 하고 모내기법을 통해 상품화폐 경제, 상품작물 재배로 이어졌구나. 분홍이 발생을 했고 이런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구나. 또 물건을 납품하는 공인이 도구로 성장을 하고 대규모 상단인 사상으로 등장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묶어서 정치사와 맞물려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하고 문화 파트로 이어지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노트 필기 꼭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영상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제가 판서 완성시킨 부분에 정지 버튼과 함께 필기 노트, 암기, 그리고 다음 강으로 이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